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앙정치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가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 논란 이후 논의가 중단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국면에서 한국당을 압박해 논의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가 거론되는 등 강경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오전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불법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다음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건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상황을 방치하면 연말 국회는 또다시 동물국회가 될 수 있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정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이 한 명씩 참여하는 3+3 협의체의 재가동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제주도민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습니다.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투자 금액이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매입 금액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쟁사인 애경 컨소시엄에 비해 최대 1조 원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금호산업은 경영 정상화 달성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가 선정 기준이었다고 밝혀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애경은 제주항공을 국내 3위 항공사로 키워온 경험을 강조하며 막판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고배를 들었습니다. 제3의 후보인 사모펀드 KCGI는 국토부의 사전 적격성 심사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계 33위인 HDC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단번에 재계 17위권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세점과 호텔 등 시너지 효과로 건설, 유통, 레저,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그룹으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C 그룹은 항공산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빌리티 그룹으로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호산업은 HDC 컨소시엄과 되도록 올해 안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회사 6개의 진로가 아직 불확실한 데다 기업 결합 신고 등의 절차도 까다로워서 최종 인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부모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재산 증식 사례는 한국 사회의 핵심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자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에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5천만 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 등에게 도움을 받아 고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기획부동산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조사 대상은 주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20, 30대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였는데 이번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큰 직장인과 전문직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조사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카드 내역까지 모두 분석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자금 원천 흐름뿐 아니라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건강보험 문제도 알아보죠. 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에만 약 3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 2천억 원의 단기 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도 줄어듭니다. 적립금은 올 8월 말 기준 19조 6천억 원이었지만 연말이 지나면 17조 4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입니다. 당장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왔지만 문케어 도입 이후인 지난해부터 적자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약 1,700억 원의 단기 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오는 2023년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는 문케어 도입 당시 이미 예견된 것으로 계획된 범위에서 조절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고적립금 약 20조 원 가운데 10조를 사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와 보험료 인상 반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한동안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제주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 전기차 충전 기술이 개선되고 또 장소도 다양해지면서 충전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대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이종영 기자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물류시설에 도입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건물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충전기가 이동합니다. 리모컨을 이용해 조작이 쉽고 별도 충전 공간 없이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충전기와 비교해도 설치 비용이 높지 않아 물류시설과 상가, 공동주택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가 차량을 따라가는 차량이 늘어나더라도 충전기에 개연된 충전기로도 충분하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또 시중에 보급된 급속 충전기보다 2배 빠른 400kW급 충전기도 개발해 생산에 나섰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K와 GS, 현대 등 국내 정유업체들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나서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차량이 와서 쉽게 충전하고 쉽게 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은 주유소라고 판단을 해서 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100kW급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대구 11,000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8만 대에 이르지만 충전기 숫자는 16,000여 대로 아직 부족합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과 공간이 마련되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는 이 정도 미세먼지쯤은 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달리 미세먼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비 온 뒤 쾌청한 날, 미세먼지도 좋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민들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뭐 마스크나 이런 걱정은 전혀 없이 깨끗한 공기 잘 마시고 다니고 있어요. 뿌연 날에는 마스크나 뭐 미세먼지 대피 용품을 잘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렇듯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야 해로울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른바 문턱값입니다. 하지만 상식과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을 비롯해 전 세계 49명의 학자가 24개국 650여 개 도시에서 최대 30년간의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률 변화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전날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지면 사망률은 평균 0.47%, 초미세먼지의 경우 0.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률 변화는 특정 수준이 아닌 농도가 가장 낮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농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농도인 날은 사람들 스스로 주의하지만 평소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점을 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준의 미세먼지도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날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연구진은 또 개인 차원을 넘어 총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방송 기술이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쪽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화면 파노라마 영상 등 첨단 방송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KBS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 기반 재난경보방송 기술을 최근 제주에서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길이 15m에 이르는 초대형 화면입니다. 시야각이 일반 TV의 3배에 달해 사람 시야에 꽉 차는 가장 자연스러운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세 대의 카메라로 나눠 찍은 뒤 하나로 붙여 실시간 전송하는 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170도 이상의 화각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마치 시청자들이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빽빽이 들어찬 실내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32개 오디오 채널로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입체감 있는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해 자막은 물론 사진, 동영상까지 송출하는 재난방송 서비스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진 등으로 통신망이 끊겨 전화가 불통돼도 UHD 방송 전파 수신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재난경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재난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하는 상황들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있는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 가능한 360도 VR 영상 기술 등 공개된 14개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방송, 인터넷 이런 미디어 쪽에 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기술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속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송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